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올해 준비해온 대답 읽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삿짐이 곤지암 창고로 실려나가고 박스 몇 개를 밴쿠버로 미리 붙이고 비행기가 뜰 때까지의 남은 며칠을 신촌의 장바닥 같은 숙소에서 장돌뱅이처럼 보낸 뒤에야 로마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집이 팔린 것은 5월 중순인데 밴쿠버는 8월 초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혹시나 안 팔리면 어쩌나 해서 일찍 내놓은 것인데 내놓자마자 팔려버린 것이다. 이제 2달 반 동안 뭘 하지? 아내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자. 이탈리아 어디? 시칠리아. 시칠리아에 가는 거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하필 시칠리아야? 그 전에 겨울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한 다큐멘터리 PD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EBS에서 새로운 여행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찍으러 함께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이대 앞에 한 커피집에서 만났다. 그는 거칠게 들판에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에 가는 주름들이 뺨을 가로질렀다. 처음에 그는 검은 꽃의 무대인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이미 거기를 2번이나 길게 다녀온 데다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혹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 없었어요? PD가 물었다. 시칠리아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 같았다.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시칠리아에 가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거긴 어쩐지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곳, 그린란드나 남극 같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시칠리아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시칠리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곳은 대부의 돈 콜레오네의 고향이고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살고 있으며 거친 사내들이 배를 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러 떠나는 곳이다. 팔레르모라라는 도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것. 평론가 김현이 90년대에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평론집을 냈다는 것 정도가 내가 그 섬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칠리아로 하죠. 다음 주에 떠납시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겠습니다.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PD가 웃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2007년 12월의 시칠리아 여행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런 여행이 근사할 것 같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방송국의 제작 현실은 열악하다. 제작 기간은 짧고 일정은 즉흥적이며 제작비도 적다. NHK나 BBC가 6개월 걸려 찍을 일도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2주 안에 찍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강행군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가 아닌 순발력이다. PD도 나도 시칠리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국내에는 시칠리아를 소개한 여행 안내서도 거의 나와 있질 않았다. 이탈리아 전체를 다룬 책의 일부가 시칠리아의 도시 몇 곳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밀라노 근처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한국인이 코디네이터로 합류했지만 그 역시 이탈리어를 한다는 것 말고는 우리보다 나은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난 지 열흘도 안 돼 벌써 로마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가서 부딪혀보죠. PD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함께 따라간 건장한 카메라맨도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는 로마에서 1박을 하고 밤기차를 타고 시칠리아로 떠났다. 기차는 아말피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다가 빌라산 조반이라는 곳에서 페리에 올라타 메시나 해협을 건넌다. 이탈리아라는 장화의 구두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그대로 배 위로 오르는 장면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거대한 물고기를 닮은 페리가 입을 벌리고 뱀장어를 닮은 기차를 삼킨다. 고래 뱃속 같은 배 안에서 30분 정도 머문 기차는 해협을 건너 메시나에 도착하면 다시 무트로 올라 팔레르모로 향해 달린다. 우리는 메시나에서 내려 렌터카를 빌려 사라쿠사로 달렸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번번이 제지당했다. 사라쿠사의 그리스 원형극장에서는 경비원이 삼각대의 반입을 불허했고 다른 곳에서는 비디오 촬영 자체를 막았다. 유럽의 겨울해는 짧다. 조금만 지체하면 해가 떨어지고 촬영은 불가능해진다. 급박한 상황에서 PD와 카메라맨은 경비들과 숨바꼭질해가며 어떻게든 그림을 찍어낸다. 그런 상황에서 나 역시 역할을 해야 한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준비되면 나는 주저없이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준비가 부실했던 이 여행 다큐멘터리는 감히 느린 다큐를 표방하고 있었다. 내레이션이 깔리는 가운데 빠른 화면 전환을 통해 시청자의 주의를 붙잡는 그간의 다큐들과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연자에게는 약간의 연기력이 요구되었다. 호수 위의 백조처럼 나는 최대한 느긋하게 미리 준비된 앵글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스 원형극장의 계단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지중해를 바라보아야 한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설치한 카메라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내 동선을 쫓는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발각되고 이내 쫓겨나고 만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짧은 겨울해가 남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재즈를 피해 급박하게 촬영되는 이 느린 다큐의 제작팀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시칠리아에 상륙한 첫날 우리는 점심도 거른 채 새벽에 기차역에서 크루아상처럼 생긴 코르네토 한 개와 커피를 먹은 게 고작이었다. 사라쿠사의 원형극장과 원형 경기장에서 그림을 만들고 시내로 이동해 숙소를 잡고 산타마리아 축제의 행렬에 참가해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따라다녔으며 해가 진 후에는 촛불행렬을 쫓아야만 했다. 그 후에는 크레모나에서 온 코디네이터의 친구가 산다는 시골집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칠리아 가정식을 대접받는 장면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라쿠사 근처에 사는 코디네이터 친구는 함께 바이올린 제작을 공부했던 시칠리아 토박이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의 일을 돕고 있었다. 우리는 부실한 이탈리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몬테루사라는 그 산골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언제나 산사태로 길이 사라진 막다른 비포장도로로 우리를 안내하곤 했다. 밤 10시가 넘도록 코디네이터의 친구와 절망적인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조언을 들어가며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비까지 추적추적 뿌리는 시칠리아의 산길을 헤맸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동네 찾기를 포기하고 한 곳에 머물러 몬테로사의 용감한 형제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형제들의 집에서 우리가 대접받은 라비올리와 라자냐는 대단히 훌륭했지만 그렇다고 이틀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풀릴 리는 없었다. 우리는 지난밤 기차를 타고 로마에서 시칠리아까지 왔고 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줄곧 숨바꼭질을 했으며 해가 진 뒤에는 축제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고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산길을 밤늦도록 헤맸던 것이다. 게다가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끝난 터라 오후의 일정은 소화하기가 더욱 힘겨웠다. 물론 매일매일이 이렇게까지 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꽃놀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7시면 저녁도 마다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방송 프로듀서나 카메라맨도 나와 같은 일종의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그들은 예술가라기보다 군인에 가까웠다. 밤늦도록 일하고도 새벽이면 벌떡 일어나 카메라와 삼각대를 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그리젠토의 신전 위로 떠오르는 해를 찍고 그 위로 흘러가는 구름대를 찍었다. 아무리 시칠리아라도 12월의 새벽은 추웠다. 카메라맨은 호흡갑의 윈드브레이커 하나로 묵묵히 새벽 추위를 견디며 뷰파인더를 노려봤다. 느린 다큐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오랜 촬영이 필요했다. 몇 시간 동안 타임랩스로 찍은 화면을 3초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느린 다큐의 정체였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TV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였다. 카메라를 몇 시간 동안 고정해 놓으면 도리아식 신전 위로는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뜨고 하늘색이 변한다. 이걸 빨리 돌리면 구름들이 마치 폭격기처럼 편대를 이루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맨과 프로듀서는 아무 불평 없이 이런 화면들을 찍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이라더니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이었다. 나약한 소설가가 이불 속에서 끙끙대는 동안 그들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벌판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촬영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림이 잘 나오는 곳은 하나같이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를테면 바위산 꼭대기에 옛 성터라든지 신전이 서 있는 언덕 같은 곳이었는데 여행 다큐멘터리의 출연자는 언제나 그런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겨 메모를 하거나 천천히 거닐어야만 했다. 춥다고 오두방정을 떨어서는 곤란하므로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무너진 신전의 기둥 사이에서 걸어나와 천천히 카메라의 앵글 밖으로 걸어나가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촬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PD는 마이크를 들이대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같은 질문을 던져왔고 그때마다 나는 진땀을 흘리며 내가 시칠리아에 대해 알고 있는 빈약한 지식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 모든 고생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는 시칠리아를 좋아하게 되었다. 시칠리아에 불과 일주일 남짓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을 주마간산식으로 주파하였으며 시칠리아의 주민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전혀 없었음에도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왜였을까? 시칠리아에는 내가 상상하던 시칠리아 대신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도대체 뭘까? 내 마음을 이토록 잡아끄는 그것은 무엇일까? 시칠리아에서 그리고 그곳을 떠나와서도 나는 가끔 그것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에서 찍어온 화면들이 방영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는 문득 깨닫게 되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칠리아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상상해오던 이탈리아가 있었다. 따사로운 햇볕과 사이프러스, 유쾌하고 친절한 사내들, 거대한 유적들과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 파랗고 잔잔한 지중해와 그것을 굽어보는 언덕 위의 올리브나무, 싸고 신선한 와인과 맛있는 파스타, 검은 머리의 여성들과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 이전에 나는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 장사치들, 약삭 빠른 도시인들과 척박한 삶. 테마파크를 닮은 번드르르한 대리석 건물들만 보았던 것이다. 내가 꿈꾸던 이탈리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저 영화나 관광역서, 여행사의 팸플릿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단 말인가? 아니, 그것들은 모두 시칠리아에 있었다.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팔레르모 공항을 떠난 지 불과 5달 만에 아내와 함께 다시 그 섬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프레소, 소프레소, 에스프레소. 다시 오는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메시나는 이탈리아 반도로 통하는 시칠리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말했듯 기차가 페리에 얹혀 들어오는 항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시칠리아로 들어오자면 우선 기차가 있어야 하고 그 기차를 실어나를 페리가 있어야 하고 다시 그것을 내려 육지의 선로로 연결해줄 노동자들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객실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기차가 물속으로 가는지 공중으로 날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로마에서 다소 힘든 나흘을 보냈다. 도착한 후 사흘은 내내 비가 뿌렸다.
나는 로마가 세 번째였지만 아내는 처음이었다. 아내에게 로마를 구경시켜 주겠다며 아침마다 손목을 잡아 끌고 호텔을 나섰지만 매일 낭패의 연속이었다. 로마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과 그것들이 감아 올라가는 언덕,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나는 광장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 같은 도시에서 비를 만나면 여행자는 길을 잃기 십상이다. 골목들은 모두 엇비슷하며 지도를 보기도 힘들다. 포로로 마노나 트레비 분수 같은 건축물들은 맑은 날 쨍쨍한 햇볕 아래에서 봐야 제격이다. 한마디로 비 내리는 로마는 맑은 날의 로마와 완전히 다른 도시다. 우기 아니야? 아내가 의심스런 얼굴로 나를 보며 물었다. 여행 안내서에 기후편을 펼쳐 보였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며 겨울에는 저온 다습하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5월의 강수량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럼 왜 이렇게 매일 비가 내리지? 로마에 비가 내리는 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시차 적응도 안 된 데다 비까지 맞으며 돌아다니며 툭하며 길을 잃는 바람에 우리의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었다. 게다가 출국 직전에 갑자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1유로당 1,700원에 육박하는 상태라 뭐 하나 사 먹을 때마다 겁이 날 지경이었다. 관광지에서 사 먹는 0.5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 2유로. 그러니까 3,400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우리는 오후 4시면 호텔로 돌아와 잠을 잤고 새벽 4시면 잠에서 깨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비도 피할 겸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도 볼 겸해서 찾아간 시스티나 대성당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 관광객들이 로마 전역에서 몰려든 것 같았다. 세상의 그 어떤 흥행 영화도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보다 대박일 수는 없을 것이다. 관광객들이 미켈란젤로만 보고 나갈 것을 염려한 바티칸 당국의 섬세한 배려 덕분에 천지창조가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 미술국의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본 뒤에야 볼 수 있었다. 깃발을 찍혀든 단체 관광객들은 바벨탑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다양한 언어로 떠들며 한 발 한 발 창조주를 향해 거만하게 손을 내민 아담을 향해 전진했다. 내가 듣고 식별한 언어만 해도 9종은 넘었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언어가 이민족의 정수리와 관광 가이드의 깃발을 넘어 그 언어를 알아듣는 상대에게 전달되었다.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설 무렵에는 허리나 무릎이 부실한 관람객들은 거의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것이다. 사실 천장화는 누워서 보면 좋은 그림이다. 미켈란젤로 역시 3년 가까이 누워서 그 프레스코화를 그리지 않았던가. 예술가의 의도를 잘 헤아리는 관람객이 이전에도 많았던지. 바티칸 당국은 곳곳에 누워있지 마시오 라고 해석되는 그림 안내판을 세워놓았다. 두 손을 등 뒤로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인물상 위에 가차없이 사선을 그어 금지의 표시를 해놓은 냉정한 표지판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표지판은 오만하게 누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가오는 신을 향해 제 왼손을 뻗어올리는
천지 창조 속의 아담을 연상시켰다. 그래서 나는 그 표지판이 피로에 지친 관람객이 바닥에 누워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워서 아담의 포즈를 흉내내려는 수학여행단의 남학생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든 저렇든 제비새끼들처럼 머리를 쳐들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감히 누워서 뭘 해보려는 용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거구의 게르만족이 신은 샌들에 얼굴을 밟히고 말 것이다. 그런 일도 없지는 않았던 듯 바티칸 당국은 이번에도 발밑을 조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로마에서의 그런 나흘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TV의 일기예보를 보니 이탈리아 전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칠리아만큼은 내내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테르미니 역에서 메시나로 떠나는 간이침백한 열차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그 기차를 타고 시칠리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척척하게 감겨드는 이 기분. 나쁜 습기와는 이별일 것이었다. 시칠리아로 떠나는 날 저녁, 우리는 호텔에 맡겨둔 짐을 찾아 테르미니역으로 향했다. 저녁 9시경에 떠나 다음날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기차였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출발 안내판에 플랫폼 번호가 뜨질 않았다. 대신 행선지 옆에 소프레소라고만 쓰여 있었다. 저게 뭐야? 소프레소? 아내가 물었다.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특급 열차란 뜻이야. 확실해? 에스프레소와 어원이 같은 거야. 그런데 그 특급 열차는 아무리 기다려도 플랫폼에 도착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기차가 30분이나 연착했어. 여기는 그런 일이 다반사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지 않아? 마침내 출발 시간이 다 되어 영무원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기차는 취소됐어요. Your train is cancelled. 네, 언제요? 왜요? 파업이에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파업이라는 것밖에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기차의 예정된 출발 시각은 지나 있었다. 아래 매표소에 내려가 환불을 받는다 해도 어디 가서 이 밤을 보낸단 말인가. 다시 이 짐을 끌고 호텔을 잡고 하루를 묵은 후에 비싼 물을 사 먹으며 로마 여기저기를 헤매다 밤이 되어 다시 시칠리아로 출발하라는 건가? 나는 매표소로 내려가 일단 환불을 받았다. 이런저런 수단으로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1시간이나 걸려 예약비를 돌려받았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기차 시간표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분기탱천하여 이탈리아 철도 시스템 전체를 비난하고 있었다. 아니, 취소됐다고 영어로 한마디 써주면 어디가 덧나는 거야?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온다는 도시에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사람을 이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취소됐다고 달랑 환불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 나는 아내를 달랬다. 일단 밀라노로 올라가자. 보니까 밀라노까지 가는 밤차가 있어. 11시에 떠나서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거야. 밀라노 구경도 할 겸 잠자리 해결할 겸 쿠시엣에서 자면서 가는 거야. 쿠시엣은 간이 침대예요. 별 뾰족한 수도 없었다. 나는 다시 매표소로 가 줄을 섰다. 줄은 아까보다 더 길어져 있었고
새치기는 더 심해졌다. 마침내 출발 시간 5분 전에야 겨우 표를 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짐을 들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가 플랫폼까지 달렸다. 기차는 11시 반이 다 되도록 떠나지 않았다. 괜히 허둥댄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기차들은 시간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었다. 기차는 예정 시각을 40분이나 넘기고서야 천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밀라노를 향해 출발했다. 우리와 한 방에서 자게 된 40대 중반의 이탈리아 남자는 침대칸 문을 잠그고 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탈리아로 한참을 떠들어댔다. 혹시 화장실에 갈 때를 대비해 암호를 정하자는 말만 겨우 알아들었는데 암호랍시고 그가 제시한 것은 휘파람이었다. 아내는 휘파람을 전혀 못 불기 때문에 나는 6번의 노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못해 수긍했지만 못 믿어하는 눈치였다. 그는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은 거라고는 그가 모는 차가 대우 마티즈이며 그 차가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5번쯤 우리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탈리아어로만 떠들어댔다. 그의 수다는 우리 방에 한 명의 멀끔한 이탈리아 청년이 들어오면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역에 도착하자마자 시칠리아행 기차를 예약했다. 지난밤에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2인용 침대 칸을 예약했다. 4인용보다 약 2배쯤 비쌌지만 그냥 쓰기로 했다. 우리는 사람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 영무원에게 지난밤 로마에서 겪은 일을 얘기했다. 어제도 메시나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는 건데요. 오늘은 확실히 가는 거죠? 확실합니다. No doubt. 파업은 해결됐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어깨만 으쓱 찍혀 올렸다. 그 제스처는 파업한 건 내가 아니잖아 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글쎄 그걸 누가 아나 해석될 수도 있고 뭐 별일이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오늘 기차는 정말 가는 거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람 좋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No doubt 라고 말해 우리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녀가 끊어준 예약권을 살펴보았다. 기차는 오후 4시경에 밀라노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8시에 메시나역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좀 길긴 했지만 어차피 밀라노에서 할 것도 별로 없었던 터였다. 2인용 침대차에서 책이나 읽으며 가면 되겠지. 표를 예매한 우리는 꽤 제세한 모습으로 패션의 도시 밀라노 관광에 나섰다. 짐은 기차역에 맡기고 밀라노 관광의 중심이라는 두오모로 향했다. 과연 고딕 첨탑들이 줄줄이 늘어선 두오모는 굉장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오모 주변의 패션거리도 근사했다. 나 역시 밀라노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기치 않았던 파업 덕분에 우리는 두오모의 멋진 지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지붕 산책이 시들해질 무렵 두오모 근처의 카페로 옮겨 시간을 보내다 역으로 향했다. 출발 안내판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타야 할 기차에는 이번에도 플랫폼 번호가 할당돼 있지 않았다. 설마 이번에도 그럴 리는 없겠지?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렸다.
노력을 하면 보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미신적 기대 때문이었을까? 나는 기차에서 먹을 빵과 맥주, 과자를 샀다. 식당 칸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짐과 카메라 가방, 노트북 가방에 먹을 것까지 주렁주렁 들고 우리는 팔레무로행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우리가 타야 할 기차 이름 옆으로 또다시 소프레소라는 글자가 떴다. 예감이 불길했다. 나는 플랫폼에 서 있는 역무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팔레르모행 기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기차는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발 안내판을 가리켰다. 일 트레노의 소프레소. 그제야 나는 소프레소라는 단어가 기차의 빠르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취소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또다시 하루를 이 몰골로 기차역에서 비둘기똥 세례를 받으며 지내야 한단 말인가. 그 사람을 붙잡고 따져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다시 매표소로 내려갔다. 의심의 여지 없이 기차는 떠난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직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근무 시간이 끝났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